이재명이 도착한 곳은 성남시 상대원동이었다. 산비탈마다 무허가 판잣집이 가득했던 곳. 1976년의 성남은 밀려난 자들의 땅이었다. 1979년 12월에 처음으로 쓴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처음으로 와서 한 3년간 성남에서 이제 소년공 일을 하다가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기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기장이 잊어먹은 지도 오래됐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쓰기 시작해요. 닳고 해진 이 노트는 소년공 시절부터 이재명이 10년간 쓴 일기다. 그 당시 성남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이재명의 아버지도 다른 도시 빈민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가난을 옆구리에 끼운 채 단칸방에서 이재명의 삶이 시작됐다. 성남에 온 후로 이재명은 학교가 아닌 공장을 다녀야 했다. 열두 살인 이재명은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였다. 15이 넘은 이웃의 이름을 빌렸다. 돈은 벌 수 있었지만 누구도 이재명을 이재명으로 부르지 않았다. 매일 12시간 동안 끓어오르는 납증기를 맡으며 12살 소녀는 납땜을 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재명을 공장에 바래다 줬다. 싫어도 형편상 어린 아들을 공장으로 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이재명의 손을 꼭 잡았다. 이재명의 아버지는 이곳 상대원 시장에서 일했다. 한자리에서 51년 동안 방앗간을 운영해온 박헌수 씨 부부는 그 시절 이재명의 아버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 발발발했어요. 여기가 밀려나갈 정도로. 그럴 때 쓰레기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쓰레기를 아버지가 쓰레기가 많았지. 이 앞에서 그냥 구름만 있잖아요. 니아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실는 것도 눈에 뻔한데. 이재명의 어머니도 같은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요 뒷건물이에요. 뒤쪽에 건물 뒤쪽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어머니가 항상 거기서 돈을 이렇게 받고 해요. 화장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이재명의 아버지는 청소부였고 어머니는 시장 뒤쪽 재래식 화장실에서 돈을 받고 휴지를 팔았다. 이 옛날에 화장실을 가면은 지금 그 후보님께서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참 한쪽에 책을 보고 또 오면 또 인사를 잘했어요. 요즘 이제 공부하라 이렇게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이렇게도 안 하는데, 아니 거기에 냄새 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밖에 앉아가 아무래도 뭐 그 냄새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 어느 사람 가는 사람 그 전부 돈 받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이 책을 본다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죠. 어머니의 일은 물론 아버지의 일을 거둔 날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팔다가 상인들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못 파는 거. 그럼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직은 먹을 만한 것들이죠. 그럼 우리 자식들 갖다가 먹여야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뭔가를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아들은 아들대로 그게 막 싫기도 하고 안 먹으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될까봐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쪼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자라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도록 가난했던 이재명의 부모는 그에게 매번 큰 옷을 입혔다. 미래의 가난까지 걱정해야 하는 삶. 그 아프고 아련한 시절은 뼛속 깊이 새겨졌다.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가슴이 찡한 거야. 그래.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응? 옛날에 어릴 때 고생한 게 한이 맺혔으면 울겠느냐. 참, 웃어도 시험찮은데 저렇게 울겠느냐. 내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가고 나도 눈물이 찡하게 나더라고. 어린 소년이라도 공단에서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 지 6개월 남짓 되었을 때 이재명은 사고를 당한다. 고무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내고 뭐 이런 작업을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손이 어린애잖아요. 손이 이렇게 딱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쳤죠. 그랬는데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이제 공장에서는 애를 막 야단치는 거죠. 네가 주의 깊게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손은 한쪽은 이제 붕대로 싸맨 채로 계속 이제 일은 한 거예요. 엄연한 산재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세 번째 공장에선 함석을 잘라야 했다. 온몸에 상처가 났지만 역시 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공장이 망하면서 옮긴 네 번째 일터에서 두 번째 산재가 찾아왔다.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이 이제 프레스공이었습니다. 네. 기계. 근데 거기에 팔이 눌려서 팔이 다 휘었죠, 이렇게. 아, 이게 실제 그런. 네네. 뭐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자면 믿기지는 않아요. 네, 여기 뭐 뼈도 일부 없고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좀 심각한 뭐 행동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팔이 아파서는 내가 팔이 될 것 같다. 제대로 못 살 것 같다. 이 현실에 대한 비관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죽는 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두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재명은 더 이상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사실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깨달은 것 같고요. 이재명이 찾은 탈출구는 검정고시였다. 합격선 60점을 넉넉히 넘기며 고입검정고시는 3개월 만에 통과했다. 이재명의 다섯 번째 일터는 시계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낮엔 생활비를 벌고 밤엔 학력고사를 준비했다. 도장실이라고 밀폐된 공간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을 빨리 끝내놓으면은 그 일이 없는 시간에는 짬짬이 그냥 책을 볼 수 있어서 그쪽을 이제 선택했죠. 졸리니까 이게 뭐 볼펜을 이렇게 고추 세워가지고 이렇게 졸면 이제 여기에 이제 찔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여기 이쪽 배가 닿는 쪽에 앞정 같은 거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찔리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좀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본인한테는. 이재명의 학력고사 성적은 285점. 서울대도 노려볼 만한 점수였지만 그는 중앙대 법대를 선택했다. 전학년 등록금 면제에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조건이라 생계에서 탈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교복을 마쳤다. 공장 마당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소녀는 그토록 입고 싶었던 교복을 맞춰 입고 대학에 입학했다. 아마 이 대통령도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도 우리들이나 별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소년공 시절은 혹독했지만 이재명을 앞으로 나가게 했다. 1981년 7월 5년 6개월의 공장 생활이 끝났다. 대학생이 된 이재명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180도 변했음을 실감했다. 이재명도 달라졌다. 어릴 적 쾌활하고 재치 넘치던 성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대학에서 만나 일평생 동지적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 있다. 이영진 씨가 본 대학생 이재명은 그야말로 독특했다. 법대 이제 110명이었는데 눈에 탁 띄는 거는 일단은 머리는 떡져가지고 외형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다니고 결혼복 입고 다니고 또 고무신 입고 다녔으니까 쟤는 무슨 세상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들 수밖에 없었죠. 예.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전남 장흥이 고향인 이영진은 이재명에게 광주 사태로 매도된 5.18의 진실도 알려줬다. 우연하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광주 얘기가 나왔고 제가 광주 얘기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쯤에 이제 사진 같은 거 구한 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러면 시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광주가 신군부에 저항하던 1980년은 생을 포기하려 했던 이재명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소녀는 언론에 나오는 대로 때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광주를 서슴없이 욕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재명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권력과 언론에 속은 자신이 욕스러웠고 광주를 욕해온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재명은 인생 좌표를 180도 바꾸었다. 4년 만에 이재명은 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다. 그리고는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을 위해 일하겠다고 이재명은 다짐했다. 그 광주 학살의 그 참상이 저 이재명을 판검사 돼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생각을 고쳐먹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해서 다시 탄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광주의 위대함이다. 그게 바로 이재명을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어머니, 사회적 어머니다. 1987년 6월
전국은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이재명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 현실에 대한 그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법정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60 항쟁 당시에 그때 저희가 사법연수원 1년차 시분이었지만은 그 시위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재명은 일기 첫 장에 사망한 박종철의 사진을 붙였다.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이재명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